6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서울에 물난리 많이 나서 어떡해요. 서울뿐만이 아니죠. 지금 경기도 남쪽하고 충청도 다시 저희 쪽 전남도 그렇고 뭐 곳곳에 너무 국지적으로 뭐 도깨비 호우라고 하나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확실한 건 이제 비가 온다 하면 무조건 물난리는 나고 물은 넘치고 홍수는 또 뭐 범람하고 이건 뭐 거의 고정으로 가네요. 정말 그동안의 어떤 주거 환경에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더 계속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거 환경이 괜찮은가 어떻게 좀 깊이 한번 고민들 한번 사실 미리 하고 좀 준비했어야 되죠. 지금이라도 좀 생각들이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어제 트럼프의 대관식이 열렸었죠. 아주 화려하게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한두 시간 전에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는 연설문을 이제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했는데요. 전당대회 때 그 광신도적인 분위기하고 다르게 역시나 아주 굉장히 머리 쓴 이번에는 미국민 전체를 겨냥한 자기를 신처럼 추앙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총알 맞고 사람이 변했죠. 확실히. 정말 개과천선한 건지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히게 정치적인 이 방향을 동물적인 감으로 알고 참모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이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끌고 나가면 백전백승이다 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미국민 전체를 겨냥한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아주 겸손하게 내놨습니다. 미국 분열이 치유돼야 한다. 사실 미국을 제일 분열로 그동안 이끈 사람은 트럼프였죠. 하지만 어쨌든 나는 절반이 아닌 전체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정치는 이미지 선동이고요. 대중들은 1대1로 만날 때는 우리 인간들은 다 똑똑하고 여러 깊은 생각을 하지만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그때는 우리 어떤 그 주파수가 하나로 맞춰지면서 동물적인 본능대로 끌려가는 그 사람한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서울대 나오고 사자 들어가는 선생님이셔도 정명석이나 허경영하고 1대1로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안 흔들릴 겁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 수백 명, 1000명 끼워놓은 데서 여러분 거기 앉혀놓고 그 앞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등급이 어쩌고 저쩌고 2, 3일만 교육시키면 여러분도 뭐 학벌이고 뭐 권위고 다 떠나서 그냥 홀딱 다 넘어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전부터 기득권 세력들은 전체 언론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주도해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거기에 힘을 많이 썼던 거겠죠. 정치는 종종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국가이고 하나님의 수호 아래 있는 한 국민이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의견이 있어도 서로를 비하해선 안 될 것이다. 자, 승기를 굳히려고 지금 굉장히 큰 돛을 펴고
마침 불어오는 큰 바람을 맞고 이대로 앞으로 석 달 동안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총알 사건이 이제 며칠 지났죠. 첫날, 둘째 날은 막 난리가 났었지만 이제 그 흥분은 이제 조금 차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알 사건 이후 막 24시간 동안 뻥 뛰었던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조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런다 해도 여전히 그의 선거 승리 가능성은 바이든 민주당하고 비교할 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트럼프는 친화석연료 사업, 에너지, 석유, 석탄 엄청나게 더 캐게 해가지고 뭐 모든 저기 미국 경제를 끌고 가겠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뭐 연설문 하기 전에 어떤 전당대회 뭐 거기서 전기차 보조금 취임 첫날에 다 없애겠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은 트럼프는 친화석연료 사업이고 반친환경 사업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전기차 제일 싫어하고 미국은 뭐 내연기관 8기통 머슬카죠. 어디 째째하게 어디 저 캘리포니아 저 남잔지 여잔지 성별 구분도 안 되는 뭐 다양성이 어쩌고 하는 놈들이 말이야 꼭 인어공주가 흑인이네 어쩌네 헛소리 하는 놈들이 보니까 차도 맨 전기차 하이브리드 타고 다니고 아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우리 옛날에 그 힘있고 멋있던 우리 그 미국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렇죠? 우리 남쪽에 모여서 말이야 카우보이 장화 딱 신고 컨트리송 부르면서 거기서 할렐루야 하느님이 말이야 우리 트럼프 형님 내려줬고 차는 말이야 아메리칸 머슬카 같은 거 빵빵 타고 다녀. 이 미국이 얼마나 그때 미국이 잘 나가서 다 잘 나가던 시대를 향수하면서 전부 트럼프를 그 좋았던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을 보면서 트럼프를 밀어준 거 트럼프의 이미지가 또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만 해도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그쪽에 있는 실리콘밸리 IT 벤처 이런 데에 있던 기업인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전부 비우호적이었고 공격적이었고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정치 성향이었고 정치연금 10원도 안 준다고 하던 애들이었는데 불과 지난 열흘 사이에 실리콘밸리에 있던 사업가들, IT 사업가들, 친환경 사업가들, 금융가들 모두가 여기 와가지고 나 저기 헌금 좀 하려고 저기 트럼프 쪽에 줄 서야 되죠 지금. 아이고 번호표 받고 대기해야 돼요 지금. 돈 헌금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헌금하면서 자기 이름 꼭 쓰고 저기 저 트럼프 형님 옆에 가서 말 한마디 꼭 내 이름 얘기하고 나 돈 많이 들고 왔으니까 사진도 한 방 찍고 좀 내 SNS도 올리고 하고 싶습니다만 트럼프 옆자리에 앉으려면 돈 한 저기 한 5억 2, 3억 더 갖고 오셔야죠. 사진 찍을 때 한 방에 1억입니다. 지금 거의 그런 식입니다 실제로. 또한 공화당 안에서 그전까지 트럼프가 완전히 죽어 있을 때는 트럼프 친위대라고 해서 아주 극렬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렬 우파 위원들 뭐 8명인가 10명인가 있었죠. 걔네 놓고 공화당 안에서도 저 꼴통들 놈 때문에 좀 우리 공화당이 욕먹고 참 그 안에서도 찬밥 신세 취급받고 구내식당 가서도 걔네들은 한쪽 구석에 자리 줘서 지들끼리 먹게 하고 예를 들자면요. 그렇게 참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 문고리 4인방이 어떻습니까? 다들 거기다 전화하고 이번 주말에 저 골프나 한번 같이 치지. 아유 나 왜 그래. 저 나중에 저기 트럼프 형님한테 내 얘기도 좀 잘 해주고 순식간에 걔네들이 실세가 됐죠. 야 인간사 새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며칠 만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친위대 소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중도파나 반대파 모두가 불과 며칠 만에 열렬한 트럼프 극렬 지지파로 황골탈퇴했죠. 전당대회 대회 모습이 웃겼었죠. 헤일리 같은 경우도 끝까지 난 트럼프하고 반대해서 공화당에서 내가 대선 저기 후보직 출마해서 트럼프하고 한번 경쟁해보겠다 했던 헤일리도 총알 빵 터지고 나서 바로 나와서 그래도 트럼프 오빠가 내가 한번 해본 소리지. 트럼프 오빠 밀어줘야죠. 바로. 일론 머스크 역시도 지금 전기차 뭐 어떻게 해준다는 말도 안 했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 괜히 막 캘리포니아 욕하면서 아유 뭐 우리 애들한테 뭐
뭐 네가 남자냐 여자냐 뭐 애들이 마음대로 선언하라고 하다 나 못 참겠네. 나 저기 아유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저기 텍사스로 가야겠어요. 우리 저희 트럼프 말은 그렇게 짐지 이제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갑자기 저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하고 거리를 좀 뒀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쪽 돌아서면 너무 좀 비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핑계는 되지만 어떤 사업가보다 제일 많이 매달 앞으로 계속 헌금하기로 일단 눈도장 찍었고요. 또 공장도 트럼프 텃밭, 공화당 텃밭 이런 데다가 다 캘리포니아 너무 싫다 핑계 대면서 다 옮길 것처럼 지금 엑스나 스페이스 본사도 옮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과 트럼프한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차 너무 미워하지 마, 형. 막 이제 좀 친해져야죠. 이렇게 적어도 공화당과 보수는 아무런 이제 이의 없이 태클 없이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 있어? 아무도 손 못 들죠. 아주 완벽하게 트럼프 1인 체제로 확실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선거 캠프에서. 반면에 나이 차이가 서로 3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80대 할아버지들이 너무 명암이 극과 극입니다. 노인분 지금 한 분은 너무 잘 나가고 한 분은 진짜 완전 뒷방 늙은이가 됐죠. 바이든 너무 불쌍해지네요. 갑자기. 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구상에 제일 힘 있는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참 너무 슬프네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이든이 치매 걸려나 노인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하겠어요. 바이든도 사실 엄청난 다혈질인데, 그러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보통 뭐 백악관 안에서 맨날 그 백악관에 들어가는 가정부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개새끼 소새끼 한다고. 지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둘 다 보통 할아버지들이 아닌데 바이든 너무 초라해졌네요.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얼마 전부터 바이든은 확실히 지금 작업질 당하고 사퇴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죠. 오늘 또 얼마나 지금 사퇴에 한 발 가까워졌나 볼까요? 어제 오늘 뉴스인데 상원 의원 중에서도 상원 의원들은 하원하고 달리 좀 신중했는데 상원 의원에서도 또 한 명이 나와서 바이든 면전에 대고 포기해라 하는 데가 나왔고요. 하원 의원도 오늘 또 한 명 나 바이든 지지 못한다 선언안에 또 나와갖고 민주당 하원에서는 이미 20명째 안 되겠다 나 반대한다 하는 애가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금융이죠. 돈이죠. 예. 민주당 내 고액 기부자 75명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달 초에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이미 저기 그 트럼프 총알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미리 세력들이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총알 사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번 달 초에 TV 대선 토론 후에 건강 문제 나오고 나서 경선에서 회의, 자기들 이제 고액 기부자 제일 돈 많이 지원하는 선거에 돈 미국은 완벽한 자본주의죠. 선거에 기업인들 돈 요구 없으면 사실상 선거 캠프가 운영이 안 되고 사실 선거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이 제일 돈 많이 기부하는 75명이 이미 이달 초에 이미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바이든 물러나는 쪽으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봤다. 안 그러면 돈 못 주겠다. 이날 아니다 끝까지 바이든이 완주해야 된다 한 사람은 75명 중에 겨우 1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지금 모든 냄새가 미리 이제 작업들을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던 거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정치를 움직이네요. 그러면 뭐 아무리 혼자 완주하겠다고 바이든이 고집을 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지지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금 됩니까?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빨리 어떻게 좀 지명할까 했는데 이게 일주일 연기됐죠.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확진 그걸로 이 중요한 시기에 경합주 가가지고 한 표라도 더 갖고 와가지고 나를 후보로 뭐 지금 밀어달라 대통령으로 찍어달라 해야 되는데 유세도 못 가요. 지금 트럼프 코로나 지금 확진돼서 집에 격리하느라고 이 중요한 순간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그만두란 얘기죠.
한 그때 우리가 한 보름 남은 것 같다고 8월 시작하기 전까지 7월 말까지 어떻게 뭐 교체가 될 것 같다 대충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펠로시 가장 든든한 지원군 펠로시마죠. 와가지고 뭐 오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좀 쉬어 하더니 이제 뭐 불과 오빠 집에 온 지 3일 만에 근데 오빠가 예전 같지가 않네. 내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런 말이나 하면서 이제 좀 오빠가 결정해야지. 그러고 이제 오바마도 그동안 친목만 하면서 사실상 지원 사격을 안 해주더니 이제 직접 얘기를 안 하지만 오바마 측근으로부터 우리 오바마 형님도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 얘기 나오죠. 이미 이제 바이든의 우군이 가장 최측근 백악관 인사 몇 명 빼고는 없습니다. 답이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뭐 국민들이 막 밀어주면 막 소설 속에처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뭐 어떻게 뭐 대통령이 나갈 것 같다 하지만 미국 같은 특히 금융과 자본주의 세력의 입김이 큰 나라에서는 정말 그 대통령 후보와 그쪽 그 정당의 큰 힘을 발휘하는 금융 세력들이 정말 맘만 먹으면 후보자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게 지금 보면 보입니다. 뭐 이번 주말에 사퇴 결정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기 금요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백악관 전 직원 모아갖고 회의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그 대선 캠프에서. 슬슬 확실히 사퇴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럼 사퇴하면 누가 나오냐?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대안이 이 해리스 부통령, 이 여자분이 유일합니다. 다른 뭐 검증된 애가 없어요. 다른 후보를 뽑아갖고 그 사람이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지지층을 뒤늦게 결집시켜서 트럼프한테 대항한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또 그만한 어떤 과거 캐리어를 가진 사람도 없고 정치 신예를 갖다가 지금 그러기엔 너무 큰 도박이고 거의 대안이 해리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앞으로 잘 해나가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당장 선호도는 어떠냐? 트럼프 지지율이 51%고 해리스가 48%입니다. 근데 스타성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치력은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현역 부통령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이미지를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결국은 스타성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무게감이 떨어지고 유일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보다는 제정신이다. 극렬파가 아니다. 온건파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청렴하다. 그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대조가 되면서 선거 전략으로 나가야만 표를 끌어올 수가 있는데 이미 트럼프가 총알 맞고 나서 정책을 선회를 했죠. 자기 이미지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통합으로 분열보다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를 겨냥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하고 색깔을 이렇게 극명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트럼프 비난하면은 또 야, 너 그런 비난 정치 때문에 내가 총 맞았는데 또 그런 짓을 하냐? 오히려 역풍이 불죠. 난감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정말 달러 약세를 가져올까요? 앞으로 트럼프가 저기 보면은 무조건 뭐 트럼프가 정권 잡으면 이제 달러는 약세로 무조건 빠진다. 내년 초부터 다시 또 달러는 약세다. 그런 말들 또 이제 막 나오고 있죠. 마침 이제 3분기부터 금리 인하하면은 달러 약세로 빠질 것 같은데 트럼프까지 정권을 잡으니까 더블로 약세로 빠지겠네. 또 이제 거대한 달러 약세의 바람이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나와서 지금 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번 보죠. 근데 일단 암호화폐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는 당분간은 확실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온갖 기업인들이 불과 2주 사이에 와갖고 다 내 돈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상반기 한 5월까지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트럼프한테 구세주가 돼준 게 암호화폐였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트럼프한테 엄청난 정치 로비를 하면서 야 바이든 맨날 저기 민주당 우리 막 죽인다고 2년 동안 괴롭혔는데 좀
우리한테 좀 트럼프 당신이 잘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당신을 좀 지원을 좀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옳다구나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트럼프도 작년까지 자기 임기 때는 암호화폐 정말 세상 쓰잘데기 없는 거다 욕했던 사람이지만 언제부턴가 갑자기 나를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불러라. 암호화폐 정말 좋다. 이거 암호화폐 우리 미국에서 키우자지 안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다 뺏기고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을 했죠. 이번 달 말에 또 암호화폐 원래 그 행사에 초대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거기서 엄청나게 암호화폐에서 그 정치 헌금도 받고 할 예정이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갖고 정치 로비를 하고 있는 데가 암호화폐 업계입니다. 그동안 그 엄청나게 번 돈으로 정치 로비에 지금 사활이 걸렸잖아요. 요새 작년부터 FTX부터 해서 코인베이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금 정치 자금을 들고 있고요. 트럼프하고 그래서 사이가 좋아졌죠. 근데 마침 또 총알 맞으면서 주가가 확 올라갔죠. 트럼프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달 말에 그 정치자금 모으러 그 암호화폐 업계 그 행사장 가는데 트럼프 옆에 트럼프랑 한 테이블에 앉으려면 자리값이 우리 돈으로 거의 12억 원 가까이 된다. 몸값이 올랐어요. 그새 티켓값이 안표야 안표. 그리고 그날 트럼프하고 사진 한 방 찍으려면은 8,300만 원. 야, 대단하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암호화폐한테 좋은 소리를 해주고 이게 사람들의 꿈을 자극하겠죠. 마침 또 이번에 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명이 된 리틀 트럼프라는 이 벤스 부통령 39살짜리 젊은 양반이 트럼프하고 여러 가지 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동맹국들 무임승차 용납 못한다. 다 관세 물릴 거고 방위비 다 분담해서 내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마침 이 사람도 예전부터 암호화폐나 벤처 캐피탈 등에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이지 않겠냐. 벌써 기대의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총 맞은 날부터 암호화폐가 쭉 올라가고 있죠. 다시 막 그 밑에 지지선 아래로 떨어진다 다시 기사회생했죠. 야, 비트코인의 앞날은 정말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건 모르겠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냥 개인적인 의견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암호화폐는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상반기 내내 얘기했지만 기관들과 한국인들만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구글의 트렌드나 들어오는 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ETF 만든 기관들하고 ETF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관들의 그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제가 기사하고 또 차트 보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중간에 암호화폐가 빵 뜨는 것이 결국은 그때부터 한국인들 돈이 들어온 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 나온 기사들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가 오르고 내리는 건 사실상 한국 사람들하고 기관들하고 거의 우리들만의 이거 거의 유럽이 어디 저기 일본에 어디 유명 관광지라고 해외여행 갔더니 맨 한국말만 들리는 거예요. 외국말은 안 들리고 지금 비트코인 판이 그런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뭐 ETF 뭐 지금 뭐 승인 된다 하면서 막 띄울 때조차도 미국의 개인이나 세계의 개인들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실물 금으로 다 옮겨갔지. 그래서 결국 우리들만의 리그니까 우리끼리 이제 잘 서로 이제 경쟁해서 딸 사람은 따고 해야겠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거 최근 기사인데요. 7월 12일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죠.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자금 흐름을 분석한 기사가 나오는데 여전히 기관이 장악하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총알 맞기 전에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떨어지냐. 한국에서 파니까 한국이 전체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큰 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안 보고 한국에서 매도한 자금이 나오니까 전체 비트코인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말로
안정적이고 대세적인, 지금까지는 한국인들과 기관들이 서로 뭐 올른다 우 들어가서 띄워놨다가 아이고 안 되려면 우 내려와서 뺐다가 우리들끼리 갖고 노는 놀이터였는데, 이제 트럼프가 득세를 하면 바뀔 것이냐? 만약 이것이 정말 안정적이고 대세적인, 정말 비트코인 이런 올랐다 내렸다 이런 놀이터가 아니라 예전처럼 장기 상승장이 다시 오려면,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전 세계인이 다시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입장이 돼서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걸 들어오게 만들 수 있냐?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따져보자 이겁니다. 일단 그러기에는 트럼프 하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 우호적으로 되기에는 다른 여건들이 일단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일단은 세계의 경제적, 군사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맞죠? 그래서 금이 올라가는 거였죠. 그런 불확실성, 보험성 때문에. 또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달러와 기축통화가 어떤 변동성의 시대를 겪을지도 사실 지금 안개 속 전망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올 건데요. 이런 경우라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은 트럼프가 잡으면 어떻게 된다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달러와 다른 통화들과 다른 경제들, 미국만 잘 나가고 뭐 다른 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집권 잡게 되면서 전쟁에서 다 발 빼고 뭐 하는 순간 오히려 동맹들도 미국하고 등을 돌리고 고립되면서 트럼프 1차 인비드처럼 브릭스가 확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맞죠? 세상이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관세 무역 정쟁도 치열해지고 하면 그럴 때는 뭡니까? 가장 안전한 데로 갑니다. 든든한데. 금이 저는 계속 오히려 더 집중을 받을 거고, 비트코인은 정말 예전같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오직 트럼프만 보고 돌아오냐?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다고 보네요. 또한 금리 인하 하지 않냐? 지금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지금 오르는 거를 설명을 할 때 파월이 곧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비트코인은 오르는 거 아니냐? 중소기술주처럼. 그런데 지금 트럼프까지 비트코인 사랑한다고 하니까 더 오르겠네. 지금 요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긴 한데 금리 인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팬데믹 터지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금리 인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가 오냐? 요거는 우리가 좀 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팬데믹 이전에 평화로운 저금리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금리 인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죠? 조금만 하고 오래 버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단번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금리를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예전같이 팬데믹 터지기 이전도 전 세계가 세계화 무역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전부 자기네 나라로 공장 다 빼오고 저쪽하고 거래하지도 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경제 디커플링 시대가. 그러면은 팬데믹 이전에 평화로운 저금리 시대, 즉 유동성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웠던 시대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시작해도. 맞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그때 정말 무섭게 몇 년 전에 계속 올랐던 건 왜 그럽니까? 사실은 세계화 무역 시대에서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시대였기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그때는 뭐든지 다 올랐죠. 맞죠? 예. 그런 시대가 와야만 대세적인 상승 기틀이 마련되고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에 일부만, 그들만의 리그로 일부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올 텐데 과연 그러겠냐 이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경제가 금리 인하 한 만큼 확 살아나냐, 아니면 이미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해서 여간에서는 안 살아나고 계속 저성장에 둔화할지, 이거는 사실 말로는 연착륙 하지만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마저도 아직 확실하지 못한 상황인데, 자칫하면 트럼프가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경기 둔화하고 겹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아무리 친화적이어도 전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팬데믹 이전 같은 평화의 유동성 시대는 오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결국 더 많은 세계인들이 다시 비트코인의 시대가 왔다고 한국인들처럼 다 우르르 몰려올 거냐? 그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올 거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확실히 앞으로 뭐 돈이 뭐 갈 데가 없다고 막 해봅시다. 아우 빅테크 AI 너무 비싸고 끝물이라는데 지금 들어가면 뭐 어디가 좋을까? 어디든 투자해서 돈은 먹고 싶은데 마땅한 데가 없네. 만약에 그러는데 트럼프가 계속 와 나한테 돈 많이 주네 오고 선거운동 하는 동안 암호화폐에 계속 좋은 얘기 날마다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투기 좀 확 올 수도 있겠죠. 원래가 또 트럼프가 자기한테 돈 제일 많이 주고 많이 도움 주는 경제인들을 또 그만큼 크게 챙겨주기로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일기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단기에 이렇게 막 돈을 막 먹고 이런 거 좀 일찍 자고 노인네라서 일찍 미국장 보지도 못하고 좀 반응도 느리고 해서요.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저는 그냥 금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뭐 비트코인 이제 좀 더 영민하시고 반응이 빠르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제 비트코인 좀 뭔가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트럼프가 정권을 잡든 바이든이나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이겨먹고 새로운 해리스 같은 후보가 정권을 잡든 금은 계속 사랑받을 게 뻔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분간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금은을 누를 거다. 그래서 당장 단기간 펌핑은 없겠지만 그래서 요즘 보면은 계속 은이 온스당 30달러에서 올랐다 내렸다 날마다 싸우고 있죠. 벌써 몇 달째입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길게 보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한 어떤 안정적인 이득을 주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 싶네요. 예. 달러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권력을 잡으면 달러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이 지금 팽팽합니다. 일단 트럼프 공약을 살펴보면 약달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제 정책 이론, 뭐 트럼프가 뭐 경제 정책 다 자기 책사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죠. 근데 그 트럼프 경제 정책의 그 근간이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CEO 입장에서 봅니다. 사업가 입장에서. 즉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물건 많이 팔아서 수출 많이 해서 무역 흑자를 보자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축통화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한 방법이에요.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계산 방식이죠. 이것은 사실상 기축통화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2단급의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자기는 미국을 위한다고 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겠지만 사실상 달러 기축통화의 생명을 서둘러 끝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왜곡된 자본주의와 근본이제를 벗어나 말도 안 되는 이 기축통화 시대를 결과적으로 끝내게 해줄 하늘이 내놓은 인물 미국이 드디어 이제 다른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에서 다른 세력으로 기축통화가 옮겨가거나 또 다른 제국이 탄생하고 미국은 뒤로 물러나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줄 사실 하늘이 내놓은 인물로 점 찍어지는 이유. 근데 트럼프 본인은 자기가 그런 뜻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자기는 모르고 하는 거죠. 미카엘 꼴통 대천사라고 비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력과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인물인 이유이기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세계를 정말 운영하는 지도자 그릇이라기보다는 그저 미국이라는 사업체, 기업, 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는 딱 CEO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 평가니까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들어주지 마시고요. 재밌는 건 지금 강력한 런닝메이트인 이 부통령 후보로 나온 벤스 이 젊은 양반도 똑같습니다. 경제의 정책이. 얘도 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쪽 경제 정책 고문이 하는 얘기 듣고 이제 자기도 따라가는 거지 뭐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경제통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실제로 이 벤스 부통령 후보자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상원 의원이니까 젊은 나이지만 상원 의원이니까 파월이 의회 청문회 나왔을 때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강달러를 신성 불가침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강달러가 미국 수출에는 안 좋아도 강달러를 유지해야 기축통화의 패권이 유지되니까 워싱턴 정가의 꼰대들은
강달러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야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들 일단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나도 의회 와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달러, 이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이거 볼 때,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무조건 지키겠다 고집하는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좀 의문입니다. 기축통화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했던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달러로 전 세계에서 상품을 맘대로 구매할 수 있는 기축통화의 지위의 이점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달러를 대체할 뚜렷한 통화도 없고, 근데 뭐 굳이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벤스 의원님. 벤스 의원님이 아직 저기 나이가 젊으셔서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자, 이런 면에서 지금 기축통화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지금 세력들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거 두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요, 1990년대부터 강달러 정책을 의도적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사실 1990년대부터 달러의 어떤 생명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데서 기축통화의 경쟁자들이 그때부터 많이 뛰어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그때부터 환율에 대해서 시장의 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말을 하면서 매년 반기마다 니네 혹시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환율 조작하지 않냐? 하면서 환율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갖고 반기마다 어떤 나라가 환율 조작국인가, 어떤 나라가 환율 조작 관찰 감시국인가 지들 마음대로 지정해서 불이익을 주고 막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키고 시장 원리로 환율이 결정되도록 공정한 경찰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강달러, 필요할 때는 약달러 하면서 이득을 보다가 기축통화 패권이 약해지는 거 하면 한번 금리 올리고 강달러로 하면서 항상 달러 인덱스 안에서 적당한 달러 강세, 적당한 달러 약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블 해야 하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경제 정책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못이 있다 하면은 모난 저기 그것이 정을 맞는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달러 강세와 약세 적절하게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너 환율 조작하는 거 아냐 뭐 하냐고 임의대로 가서 때릴 사실은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확실하게 달러 약세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조만간 연준이 금리 인하도 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가니까 무조건 이제 달러 약세로 빠질 일만 남았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승기가 굳어진 한 열흘 전부터 달러가 급격히 약세로 빠지고 있죠. 실제로 아마 제가 오늘은 안 봤는데 아마 제가 중요하게 그어놓은 지지선 저항선 뭐 103.8이 한번 퐁당했을 겁니다. 지금.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죠. 트럼프가 감세하니 재정적자 확대하고 금리를 상승시켜서 달러를 지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장은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수출 흑자 이 사람은 그것만 보거든요. 사업가라서 경제 이론이 딱 그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경제 잘 나간다. 미국의 무역 수출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신흥국들 얘기고 기축통화국은 좀 더 다른 면을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사업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무역 수출이 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를 일단 유도하고 미국 안에서요. 기업들 감세해주고 기업들한테 아주 수출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약달러도 만들어줘야 수출이 잘 되니까 금리 인하도 유도하고 또 열심히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저 나라가 우리보다 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우리 물건이 안 팔려 와갖고 징징대면은 가가지고 어디 뭐 중국 물건이야 한국 물건이야 해가지고 대미 수출 흑자를 보고 있는 교역국들 탁 집어서 가가지고 이거 아무리 봐도 니네 물건이 우리보다 싸고 좋아서가 아니라 니네가 환율 조작하고 있네. 환율 조작국 운운군 하면서 압력을 넣을 가능성.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덤핑으로 하고 있네. 보조금 받고 있네. 트집 잡아갖고 관세 물리고 해가지고 자기들 무조건 수출
흑자만 보려고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금리나 유도하고 뭐 환율 조작 운운하면서 계속 달러 약세를 유지해서 수출 잘 되게 할 가능성은 높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처음에는 달러 약세가 오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정부 부채 문제 심각하고 세수 부족 문제, 우리도 지금 똑같죠. 세수 부족 문제가 이런 문제가 지금 큰데 거기에 지금 기업들 감세해주고 금리나 유도하고 하면서 또 다른 이제 국채 발행을 유도를 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러면은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질 못합니다. 지금 딱 그렇죠. 미국 연준이 곧 금리 난다 하니까 단기채 금리는 떨어지지만 트럼프가 귀에 총알 맞았다 할 때부터 장기 금리가 지금 안 떨어지고 떨어지던 게 딱 버티면서 오히려 더 오르려고 하고 있고 30년물 같은 건 트럼프 총알 맞았을 때부터 더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초장기채 같은 거는 바로 그 영향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상대 교역국들도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바보같이 트럼프한테 아니죠. 알아서들 자기 수출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기 나라 경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교묘히 알게 모르게 각자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자기네 나라 중앙은행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너무 자기네 신흥국들 통화가 강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지금 수출해야 되는데 달러 약세되고 막 원화가 갑자기 강세되면 우리 수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 가지 정책과 통화 정책을 써서 우리도 달러보다 항상 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약하게 있어야 우리가 수출 잘 되지 하겠죠. 그러다 보면 트럼프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관세를 때리겠죠. 더 심하게 관세를 때리려고 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은 관세를 때리고 보복관세 때리고 하면서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적인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관세 때린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수입되는 물가를 더 비싸게 수입해 온다는 거고 그거는 소비자들의 소비 물가가 올리고 그러면은 인플레가 오르기 전에 먼저 미국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럼 맨날 싸우겠죠. 트럼프하고 연준하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 더 하란 말이야. 그래야 지금 수출이 잘 된단 말이야 하는데 연준은 아니 기대 인플레가 다시 오르고 지금 난리 여기서 더 내리면 인플레 엄청 올라요. 그러면 나중에 욕은 당신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연준이 먹잖아. 못 내린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내려란다 한국은행이 못 내린다 했는데 그때 여당에서 요새도 뭐 좀 여당에서 압력을 많이 넣고는 있죠. 지금 맨날 이렇게 중앙은행들은 정권한테 이렇게 맨날 시달림 받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어쨌든 쉽사리 금리 인하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인하를 더 하고 싶어도 지금 트럼프만의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면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트럼프가 자기 뭐 정책을 바꾸겠어요? 이 사람이 일기 때 모습 보면 딱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문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까운 사람들 얘기만 듣죠. 나머지는 아주 막 욕하면서 막 쫓아내고 막 언론에다가 그 자식은 뭐가 문제라서 안 된다. 막 자기 사람이어도 마음이 안 맞으면 욕하고 쫓아내고 그 정도로 강성파죠. 좀 이렇게 항상 내 생각에 틀리도 있으니까 반대되는 어떤 의견이나 다양한 참모들을 듣고 이 얘기 저 얘기들을 쫙 들으면서 종합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일기 때도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았었죠. 그리고 일기 때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 무역 정책하고 하라는 대로 금리나 막 시키고 했어도 그때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절대 중간에 자기 정책대로 했는데 달러는 처음에 약세로 빠지더라도 인플레이션 다시 오르거나 뭔 일 생겨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일기 때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인플레가 안 올랐는데 왜 이번에는 인플레가 오른다고 난리야. 자기 탓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다른 놈들 탓이라고 생각하겠죠? 연준 탓으로 다 돌리고 하겠죠. 근데 트럼프 일기 때는 지금 같은 지정학적 전선의 경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화 무역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달러를 많이 풀고 뭘 하고 해도
아주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이 안 왔었던 때죠, 그때는. 그래서 마음껏 돈을 풀고 모든 자산이 버블이 다 이루어지고 했던 거지만 지금은 위험한 시기죠. 결국 그렇게 돼서 트럼프가 자기 정책을 고수하게 될수록 처음에는 달러 약세일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 인플레가 쉽사리 떨어지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 둔화하고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확률, 요것도 역시 무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달러가 급하게 우리 생각처럼 트럼프가 정권 잡았으니까 약세로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세로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갈 확률, 그런 확률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중에서 거의 뭐 없는 가능성으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제 채널에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쭉 봐왔던 움직임,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맞았죠. 앞으로는 이제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또 계속 예측을 해보는데 기축통화 관점에서 마스터 플랜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죠. 누가 그러시더라고 댓글 보고 어쩌다 한번 관심 있어 들어봤는데 이거는 완전 세력 방송이네 하는데 예, 맞습니다.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 대선 전이든 후이든 우리는 지금 시중에선 전혀 그런 얘기 없지만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이 올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아진 걸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큰 흐름은 지금 계속 예측한 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건데요. 즉 이겁니다. 트럼프가 진짜 이제 정권을 잡게 될 것 같다. 해리스가 나와도 못 잡을 것 같다. 라면은 세력들은 기축통화 세력들은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의 패권은 트럼프가 기축통화에 대한 접근법, 펜스 지금 벤스라는 이 부통령도 그러고요. 왜 이름이 또 벤스야? 예전 대통령 펜스였는데 둘이 진짜 안 좋게 끝나졌잖아요. 죽고 못 산다 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저놈 죽이고 내가 산다 하고 그렇게 안 좋게 끝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자기한테 충성하는 똘마니로 이 사람을 점 찍었는데 이름이 좀 불길하네 또. 펜스가 아니라 벤스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가면 결국 기축통화 달러 패권은 흩어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만든 전선도 다 어그러지고 브릭스 더 힘 받으면서 얼핏 보면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축통화는 완전히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네가 정권 잡을 것 같으면 아이고 그냥 다 망가뜨려서 상을 뒤엎어 버리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B 플랜 이른바 작년부터 이제 롤러코스터 3번으로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버튼이 눌러질 확률이 높아진다 갈수록. 그런 일이 전 세계 뭐 경제 위기, 공황, 금융 위기 아니면 지정학적 어떤 뭐가 터지게 되면 항상 그럴 땐 뭡니까? 달러 스마일 원리에 의해서 금리 인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전 세계가 안전자산을 찾게 되고 그래서 달러로 몰린다 이거죠. 이번에는 근데 금에도 많이 몰릴 것 같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죽어도 또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미 국채 금리 역시도 지금까지 본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국 지금 현재 CME 그 페드 와칭 거기 도박 사이트에서는 9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베팅이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 이야, 이 대단하죠. 다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는 공약들 보면 무조건 달러 약세로 갈 것 같고 금리 인하는 100%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무조건 달러 약세로 보는 거고 내년 초부터는 무조건 달러 약세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늦어도 그렇게들 얘기하면서 다들 하반기에도 그렇게 될 거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하반기에도 정말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질 거냐 개인적으로는 아직 저는 동의를 못한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볼 때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득세하고 있어도 아직은 달러하고 금에 저는 계속 붙어 있고 싶네요.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의문점, 이 불안한 구름이 뭉게뭉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영국의 수넥 총리가 하지 않아도 될 조기 총선 똥보를 질 게 뻔한데도 차놓고 미리 무대에서 알아서 물러났냐. 마치 뭔일 큰일 터졌을 때 자기 책임으로 안 들어오게 하려고 미리 도망간 것처럼. 6월달에 7월달에 그랬죠. 그리고 그동안 바이든과 똑같은 정책으로 지금 롤러코스터 1번 잘 추진하면서 바이든 당선시키겠다고 상반기 때 그렇게 노력했던 세력들이, 금융 세력과 IMF와 JP모건 황태자가 왜 갑자기 6월 초부터 바이든을 버리기 시작했냐. 여러 가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점들이 아직도 제 의문이, 이 불안감을 해소를 못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세력들이 이미 그때부터 트럼프 당선을 주요 시나리오로 대체를 시키고 그렇게 나갔을 때 3번 플랜으로 가는 거에 지금 더 무게를 두고 진행시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불안하다 이거죠.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나라들은 항상 스스로의 덫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삼국지 같은 것만 봐도 과도기에는 어느 한쪽만에 딱 올인해서 붙는 나라는, 그렇게 멍청한 나라는 없습니다. 양쪽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놓는 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니까 미국의 동맹국들마저도 지금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터 방향 전환할 여지를 좀 남겨두고 그동안 영민하게 줄타기 외교를 해온 나라들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같이 지금 편향적인 이념 논리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국정 운영을 지지해오던 나라들은 마치 그 작년부터 그 엔화 강세에 무조건 올인했다가 지금까지 지금 오랫동안 마음고생하는 그 스스로의 덫에 걸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나 동맹국들 몹시 똥줄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 하나 좀 민감한 거, 유엔사 얘기,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짜증나는 얘기 듣기도 싫어하는 거 알고요. 노란 딱지 저한테도 안 좋은 거 아는데, 이거 아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제 양심상 순댓국 먹는 놈이 어디서 저기 시골 노인네가 지식인의 양심하면 되게 코미디죠. 웃기지도 않죠. 근데 이런 거 아는데도 나도 모른 체 한다는 게 너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의무감에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많이, 나토 가입이나 그런 거, 유엔사 문제 이런 거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하도 여러분들 민감한 댓글, 싸움 나는 댓글들 양쪽에서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댓글을 막아놨습니다. 그 영상에. 다만 어제 밤중에 제가 초저녁에 일찍 잠들었다 12시에 깼는데 제 블로그를 봤더니 이렇게 댓글이 한 분 누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댓글을 달다가 그 영상에도 똑같은 댓글을 고정 댓글로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2, 3년간 한국의 대외 수출은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의 비중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로서는 국제 외교에서 미국 말 안 듣고 다른 데다가 뭐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한 나라에 완전 올인해서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동안 오직 미국만 바라보면서 지난 2년간 다른 세계하고도 은근히 뒷줄로 아주 척을 지지 않고 미국 편을 들기는 하지만 이쪽하고도 어떤 여지를 좀 남겨둬서 미국이 막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끝까지 압박하기 전까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기하고도 어떤 무역의 경로를 살려놓는, 또는 새로운 무역 경로, 미국만만 한쪽 말만 듣다가 나중에 정말 여기에 투자하라 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올인했는데 나중에 그거 안 뜨면 어떡해요.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분배해야 되죠. 다른 나라들, 제3의 중립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하고도 어느 정도 무역 경제에 있어 가지고는 활로를 좀 많이 좀 해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편향된 데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중 갈등 여파로 해마다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되는 상태에서 이제는 한국 대외 수출은 미국한테 완전히 더 크게 의존하고, 그전에는 중국하고 제일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중국과 무역을 못하는 만큼 미국이, 우방이, 동맹이 우리 물건을 사주면 되겠지라고 위로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 딱 새 정권 잡을 수도 있다는 말 나오자마자 지금 난리가 나죠. 왜냐면 그 사람은 한국에 니들도 관세 많이 내, 니들도 방위비 많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니네 뭐 우리 뭐 지켜준다고? 왜 우리한테 이득도 없는데 우리가 뭐 지금 해구산 뭐 주한미군 그럴 거 있어? 그럼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전술핵 개발해도 돼요? 택도 없는 소리. 너는 북한이나 이란처럼 핵 제재 당하고 싶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한 나라에만 올인하고 서방님 한 분만 보고 정절을 지키다가 그 서방님 한양에서 기생하고 붙어먹는 순간 우리는 인생 올인했다가 홍기 놓치고 이런 비유는 너무 좀 그런가? 어장관리나 좀 해서 그 시골에 그 순댓국 먹는 순박한 그 노총각 좀 떨어져 보여도 말이야 생긴 건 좀 그래도 좀 마음은 좀 그래도 좀 뚝심은 좀 있는 것 같도 하면은 은근히 한번 밤에 한 번씩 카톡에 답장도 해주고 해서 여지를 좀 남겨놨으면 좋았잖아. 안 그래요? 우리와 반대로 세계 여러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국제정세, 세계정세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자료들을 모으고 영상 만들고 했는데 이러한 패권의 과도기에서 우리만큼 이렇게 올인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 세력과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다양한 활로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G7인 나라들, 프랑스와 독일 뭐 요런 나라들마저도 아시잖아요. 뭐 갈라서라 하는데도 시진핑한테 경제 사절단 들고 찾아가고 막 별 짓들을 다 하고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유럽에서 뭐 관세 전쟁 때려라 지금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긴 할 건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좀 미뤄질 것 같네 하면서 지금 다 11월 대선 뒤로 지금 조금씩 다 미루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과 가장 강력한 우방 중에 하나인 독일조차도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넣어도 중국과 관세 전쟁 하는 거 유럽 내에서 반항하면서 전기차에 대해 관세 때려라 했을 때 제일 많이 이건 안 된다 하고 반항한 데가 어딥니까? 메이커가. 예. 벤츠하고 BMW예요. 이거는 정치 논리 따라가면 독일의 모든 주력 산업은 몇 년 뒤에 완전히 더 죽는다. 이건 안 된다 했고 독일 정치인들도 그래서 끝까지 지금 유럽 연합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만장일치로 빵빵하면서 우리도 중국하고 관세 전쟁 하자 하는데 지금 최근 한두 달간 독일이 그 안에서 야 그러면 우린 죽으란 얘기인데 끝까지 지금 반항해갖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지를 가장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도 우리보다 더 친하고 무게감 있는 나라들도 자기들 살 길을 완전히 올인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왜 국제 외교인데 개인의 인생이나 국가의 운명이나 이렇게 변화하는 격동기 속에서 한쪽 가능성에만 의지하고 올인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저는 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어느 한 세력에 모 아니면 도식으로 올인하고 가자는 것이 사실 이 도의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 그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이 길로 가자라고들 매번 1년 전에도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똑같은 말씀들 그때밖에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른 활로를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더 찾아볼까 하고 몸부림치냐 아니냐 그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길들여져서 그럼 지금 이 방법 아니면 미국 버리고 중국을 택하자고 그렇게밖에 늘 반응을 못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걸 어제 밤에 1시에 다룬 댓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기사를 봤더니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을 내년 1월부터 반으로 줄인대요. 반으로. 80억 유로에서 40억 유로로 반으로 줄인답니다. 줄이는 이유가 어차피 러시아 동결자산 이자로 우크라이나 지원하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당장 뭐 지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나토에서 각 나라의 GDP 2% 국방비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다 맺었는데 우리 거기에 맞게 하는 거야. 근데 왜 갑자기 팍 줄이겠나요? 지금까지는 뭔가 미국이 하자한 대로 해서 자기가 돌려받을 게 있다 하니까 미국이 하자한 대로 그래 돈 많이 냈게 했지만 트럼프 잡을 것 같다 하니까 바로 발 빼는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부도 직전입니다. 다음 달 1일에 갚아야 될 외채 이자 이거 못 막아가지고요. 10월까지 또 상환을 연장하고 중단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국가가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이거 부도 직전이에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맨날 뭐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막 니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만큼 그만한 뭔가 대가를 줄게 꼬시는데 그거 받을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그랬죠. 기약도 없는데 우리나라 그때 우크라이나 돈당서 나중에 뭐 재건 사업이 뭐 몇 조의 어떤 큰 제대로 된 좋은 투자인 것처럼 막 언론에서 선전하는데 우크라이나 쫄딱 망해서 나중에 거기다 돈 들이부은 나라들 서로 나 이만큼 그동안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이런 뭐 복구 사업이나 기간 산업 좀 이권을 넘겨줘 할 때 우리 순위가 몇 번째 순위겠어요? 선순위로 따질 때 우리 저기 보증금 받을 순위가 1순위, 2순위 다 G7이고 우리는 뒤로 한참 밀리잖아요. 우리가 뭐 거기다 뭐 이제 와서 뭐 거기 들어간다 뭐 사업에 뭐 좋아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독일도 트럼프가 지금 집권해갖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 빼겠다 하는 순간 그동안 금융 세력과 바이든에서 지금 네가 이렇게 돈 많이 줘도 나중에 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만큼 또 뽕을 뽑아갈 수 있게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런 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뭡니까? 돈 팍 줄이는 겁니다. 이 돈 넣어봤자 어차피 못 찾을 돈인데. 그렇죠? 뭐들어 지금 남의 나라에 돈 넣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제일 앞에서 미국이 하자한 대로 따라주던 나라들도 금방금방 어떤 유연성을 두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중국 전기차 관세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물리는 것처럼 유럽에서도 많이 물리지 않는데 사실상 미국에는 중국 전기차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굉장히 많죠. 관세 물리는 순간 유럽이 중국하고 굉장히 서로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미국은 거의 타격도 안 받고. 근데도 미국이 압박해서 중국의 전기차 많이 지금 관세 니네 유럽도 넣어라 하잖아요. 지금 이거 2달째 끌어오고 있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이탈리아 같이 막 극우가 지금 뭐 어떤 한 나라가 확 이제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더 이제 잡은 그런 나라는 빨리 저기 중국하고 뭐 관세 전쟁 하자 하는데 독일이 계속 이건 아닌다고 태클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협의가 안 돼요. 독일도 아무리 G7 국가 안에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주고 있지만 자기들한테 손해가 올 것 같다 하는 거는 끝까지 버팁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 관세 때린다고 하면 튀르키예나 뭐 이런 데다 스페인이나 이런 데다가 중국 전진 기지를 지어가지고 유럽의 관세를 우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이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다 승인을 사실상 해주고 있죠. 왜? 서로 간에 엄청나게 미국이 하란 대로 해서 니네 둘이 싸워 하는데 하면은 유럽이 자기네 볼 때 자기네가 크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미국보다는 자기네가 더 얘네들도 머리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관세 얼마 내겠다 하는데 확실하게 결정하는 건 넉 달 뒤에 지금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때 얼마나 할지 정하자 이렇게 갔죠. 넉 달 뒤라는 건 대선 끝나고 나서는 뒤집을 수도 있게 지금 머리 쓴 거죠. 우리도 그렇게 남미나 뭐 저기 뭐 중동이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에도 미국이 하란 대로 그동안 하기는 하지만 세세하게 모든 걸 충성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힘든데 앓는 소리도 하면서 좀 우리는 좀 봐주라. 대신 그렇게 하면 미국 니네가 우리 거 그만큼 뭐 어떻게 확실히 사줄래? 딜을 걸거나 그래야 되는데 중국하고 뭐 하란 대로 뭐 알아서 앞에서 제일 먼저 충성해주고 뭐 달라는 것도 없고 방법은 이것뿐이지. 그러면은 뭐 미국 버리고 중국 편 들자고 이렇게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지금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정권을 잡는다 하니까 우리는 제일 지금 덫에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 못하냐? 뭐들어 우리가 괜히 북한하고 이렇게 뭐 나를 세우냐?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얼마든지 김정은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나 뭐 그런 남북 긴장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일은 그동안 미국이랑 G7이 와서 지난 2년 동안 일은 더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주한미군 돈 더 내라. 안 그러면 돈 뺀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나토에도 나토 니네가 돈 더 내라. 방위비. 바이든 얘기만 듣고 지금 사실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합작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뭔가 지금 우리만의 어떤 데이터 센터나 뭐 반도체 이런 걸 하기보다는 무조건 미국이 하란 대로 가가지고 미국 땅에다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 다 짓기로 했죠. 바이든이 유세할 때마다 우리나라 맨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갖다 돈 제일 많이 투자한 거 아시죠? 작년에 IRA 그걸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충성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국한테 우리나라 돈 갖다가 저기 미국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가장 큰 먹거리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가가지고 최대한 거기서 시키는 대로 거기다 돈 다 거기서 지어봤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건 생산비는 더 비싼데 잠깐 세액공제 해주는 거밖에 없지. 대한민국에 그만한 공장을 지어놨으면 그러죠? 모두들 자기네 나라 땅에다 지금 그런 거를 다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 들여서 미국에다 제일 많이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충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지금 트럼프가 된다니까 트럼프 그거 지원금 주는 거 바이든이 한 IRA 그거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하죠 지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차랑 배터리 공장 짓는 SK나 지금 전부 삼성도 보조금 안 주면 어떡해요 이제 다 없던 일로 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권 잡기 전에 빨리 지금 보조금 받고 미리 빨리빨리 지으려고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잘못하면 진짜 국제 호구 되겠죠. 제일 국제적인 그 지정학적인 긴장은 제일 높아졌는데 나중에 방치될 수도 있는 거고 방위비 엄청나게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차세대 가장 큰 산업의 주요 공장들 우리나라에는 짓지 못하고 미국에 엄청나게 그거 다 짓기로 했는데 돈만 엄청 들어가는 뻘짓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한테도 관세 물린다고 하죠. 지금 계산 대충 두드려 보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관세 10% 미국이 물리면 대미 수출이 21조 원 감소한답니다. 그럼 어디다가 지금 그 21조 원 손해보는 거 어디서 이익 봐야겠어요? 중국에도 뭐 60%까지 최고 뭐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악화가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기사에. 인도, 동남아 등 다른 나라하고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 왜 그동안은 안 했나요? 모든 나라하고 다 여지를 남겨두고 새로운 무역로를 다른 나라처럼 다 개척을 하고 해야지 왜 최고의 어떤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뭐 다른 나라하고 계속 막 척지고 다 뭐 아이고 그렇습니다. 외교에 조금 우리가 유연해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는 또 늦었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 일이 이렇게 됐냐 어떻게 저는 그런 패배적인 마인드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또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도기 세상에서 어떤 게 올지 모르니까 항상 모든 가능성으로 활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 엊그제 올린 나토하고 유엔사 문제 보면 군사적인 면에서 이제는 뭔 일 터졌을 때 자동 참전이 되고 완전히 전쟁을 우리 6.25 동란 났을 때 주변국들 이제 우리나라 때문에 전쟁 특수를 보고 자기들 이권 다 챙긴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군사 조약 그런 발판까지 알아서 지금 다 내주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또 좋게 오늘은 재밌게 하려고 맘 먹었다도 끝에 가서는 또 이렇게 아유 저 노인네 저거 짜증나시죠 듣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아직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또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